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한 문제 한번 볼게요.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입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죠. 제가 오늘 포인터를 안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화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 TV 화면에 이것이 보입니까? 포인터? 잘 안 보이죠? 자,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거 맞았고요.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기한 도래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예, 여기는 이제 그때부터라고 했으니까 비소급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자,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만 변제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그럼 발생한 때만 변제해라, 이런 거니까 이거는 정지 조건이었죠. 우리 공부할 때 이 모습을 정지 조건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근데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도 그래요. 이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 그럼 앞에 있는 거 말고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 언젠가는 꼭 변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자, 우리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거다, 이래야 맞겠다, 말이.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발생하지 않던가 발생하던가. 그래도 무조건 변제하래잖아요. 그래, 이건 반드시 변제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기한이죠. 반드시 도래하는 거니까. 불확정 기한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를 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실제 보면은 사안 자체가 건축 도급 공사 계약을 맺은 자가 있는데, 갑으로부터 건축 도급 계약을 맺은 A가 건축 도급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계약의 조건에 이렇게 만들어서 지하실을 완성을 하면 10억을 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을 하면 10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20억짜리 건축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착수금이 부족해요. 한 3억밖에 없으니까 친구한테 한 5억을 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줄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공사해서 10억을 받으면, 10억을 다 받고 나면 그 돈 받아서 줄게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사를 계속을 해서 지하실 공사를 완성을 했다. 그리고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돈 5억 갚아야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건축 도급 계약이 지하실 완성되기 전에 이만큼 됐을 때 도급 계약이 해지가 돼 버렸다고요. 그럼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돼 버렸죠. 예, 이때는 빌려온 돈 5억 갚아야 됩니까? 띄어 드셔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 대법관님들이 말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버리죠. 예. 그 다음에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한 약정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까? 정지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답니다. 자,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성질을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통 사용수익 기간을 정하죠. 그럼 사용수익 기간의 만료일이 기한이고 시작일이 종기고 시작일이 시기 아닙니까?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데, 여기 임대차 하면서 당사자가 이상하게 기한을 정하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매도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매도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죠. 그럼 그건 기한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기한은 어쨌든 간에 반드시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다. 그럼 이건 틀린 거고요.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지 조건은 정했을지 모르겠지만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한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무기한. 그러면 뒤에 가면은 임대차에 기한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 의한 것이면 임차인에게 도달 후 6월, 임차인에 의한 것이면 임대인에게 도달 후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데 이건 부동산이나 그렇고 동산 같은 경우는 쌍방 모두 5일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또 600이 1은 5다 이래가지고 또 쓸데없는 암기사항, 그죠? 실제 실무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지만 시험에만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건. 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의 불이행 또는 담보 가치를 손상 저하. 여기서 담보 가치를 손상 저하시킨단 말은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 마찬가지예요. 담보로 제공한 물건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 해서 조금씩 떼다가 팔아먹는다든지,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는데 부족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보증에서 채무자가 자기 보증인을 두들겨 패서 상해해서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보통 보증에서 채무자가 생활 능력이 충분하고 돈을 잘 벌어야 담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담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지금. 예, 그래요. 왜냐하면 물어봐도 지금 대답 못하는 이유가 이미 밑에 거 뭐 보느냐고 정신이 제 말엔 정신이 없는 거야. 밑에 거 뭐 보느냐고.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니까요. 제 말 쫓아와도 시험 볼 때까지 다 끝내는데 뭘 먼저 가갖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한번 여기서 만족감 살짝 느끼고 선생 얘기는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담보는 물적 담보, 인적 담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제가 떠드는 겁니다. 여기서 떠드는 거는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적 담보는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해서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 이것도 담보 가치를 저하시킨 거고,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으니 즉시 변제해라 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 지네끼리 싸워갖고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예, 판례가 그렇게 정해준 거라고. 그 이유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보증인이 생활 능력이 충분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 등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와요.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요? 채권자를 위해서 둔 것이다. 자, 그러면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그럼 지네끼리 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정했다는 얘기고, 그럼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왜 정했을까요?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자의 이익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상실 사유는 그러면 채무자가 기한을 잃는 사유 아닙니까? 그렇죠?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잃는 사유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야 돼?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추정해야 된다. 그죠? 봐야지.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로써 기한은 도래한 것이 아니다. 자, 아니에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어도 채권자가 봤을 때 채무자, 아유 저 불쌍한 거 조금 더 봐주자 라고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했어요. 돈을 빌려준 사용기간은 5년으로 정했지만 5년 기간 중 언제라도 채무자가 2달 이상의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몇 개월이 남았어도 이자 2달 연체하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요. 근데 청구 안 하고 있대요. 좀 더 봐주겠다 그 얘기죠? 그럼 기한 도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기한은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권자를 위해서 둔 것이다. 채권자가 행사하고 싶으면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 지문인 게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위반행위 했죠. 채권자가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채무자가 가서 야 내가 담보 제공 안 했지만 앞으로 5년 더 쓰는 거야. 떠들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괜히 이슈화 돼가지고 채권자하고 언쟁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채권자 기분 상해서 확 청구해 들어올까 봐.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입 다물고 있을 거라고. 근데 채권자가 떠들겠죠. 이때는. 채무자가 절대 안 떠들 겁니다. 채권자가 왜 담보 제공 안 하는 거야? 너 다음 주까지 담보 제공 안 하면 기한이고 뭐고 그냥 즉시 변제해라 라고 하면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변제 청구에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케 한 경우에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담보 가치를 저하시켰다예요. 인적담보, 물적담보. 인적담보의 가치를 저하시켰다. 그럼 시험에는 이런 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포함한다 라고 하는 말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면 청구한 대로 변제해야 되는 효과가 생기죠. 채권자가 입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그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 생기는 걸 우리는 무슨 권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모습이 거의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럴 수는 있어요. 채무자가 2달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채권자가 청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문구를 달리 쓰면요, 채무자가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반드시보다 기한이 그래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죠. 채무자가 2달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집어넣으면 그건 해석 방법이 이거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해석이 조금 애매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특별히 정지조건부로 정했다라고 하면 정지조건부가 되겠지만,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조금 애매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까지 봐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가 변제 청구해야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을 했죠. 변제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딱 정지조건부로 정하지 않았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잘 나오지만 요거 뒤에 안 보여서 요것도 잘 나오지만 채권자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나와요. 의미 아시겠죠? 네, 채권자. 왜냐하면 기한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되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권자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이거 헷갈린단 말이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죠? 네. 단순 암기하면은 이거 시험장 가갖고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 근데 기한이 뭔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뭔지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얼마나 친절한지 앞에 있는 거 한번 더 썼어. 그죠? 맨날 선생만 친절하죠? 기한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이죠. 예. 여기는 또 말 이상하게 꽈놨어요. 여러분 혼란스러우라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정지조건부 특약을 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또 눌리면 안 되는 거지. 어디서 틀려버렸어요? 여기서 틀려버렸죠. 이해하셨죠? 예. 여기 또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X표 치고 나가야 돼. 여기 읽으면서 또 이러면 안 된다고. 객관식 문제는 지문 속에 틀린 단어나 틀린 문장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딱 틀리고 뒤에 건 볼 것도 없다고. 아시겠죠? 이거 읽으면서 물음표 쳐놓고 한 번 더 읽고 이러는 순간 뒤에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기한이익을 갖는 자요. 사용대차에서 차주죠, 차주. 예, 차주. 이거 연습했어요, 집에 가서? 예, 좋습니다. 임대차에서는요,
임차인, 임대인 다 갖는 거잖아. 임차인, 임대인 다 기한이익이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거 맞죠? 임대인이 바꾸면 그것도 맞죠. 그렇죠? 그럼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지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안 줘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기한이익 갖는다. 맞죠?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기한이익 갖는다. 맞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국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기한이익까지니까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법학 공부 못해요. 그분은 그때서부터. 객관식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임대차에서 기한이익이 뭔지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해서 틀렸잖아. 바로 나왔잖아. 기한이익 주장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임대인도 기한이익을 갖는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임치는 유상하고 무상하고 나눠야 되죠.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 그렇습니다. 수치인이 이거 뭐야? 쪽팔린 사람인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놀랍게 새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치. 그 맡아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발전했냐고. 합격 여부를 떠나서 딱 보고 저기는 수치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쪽팔린 사람으로 알걸요. 자, 그래서 이 무상임치에서는 수치인은 기한이익 갖는다가 아니라 임치인만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임치인만. 그죠?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방이죠. 그 차주도 기한이익 갖지만 대주도 기한이익 있어요. 여기 대주도 나오잖아 바로.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만 기한이익 갖죠. 네, 이거는 거의 여기서 나와요. 거의 여기서 사례를 드는 게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부분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지문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자, 기한이익 갖는 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이익이니까 자기가 포기하죠. 그런데 그러므로 기한이익이 당사자 쌍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준다. 그럼 그거 손해배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한이익 갖는 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낼름 걸린단 말이에요. 지문 속에서 설득을 당해버린다고요.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지문 속에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럼 다만이라는 어투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문법이 맞는 거라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탁 걸려드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예요.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손해를 배상하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사용 대차의 차주는 기한이익 갖는 사람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 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뭐 막 이러는데 그건 주택임대차에서만 하는 얘기요. 민법상 임대차하고 다른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사특별법이라 그래서 주택임대차에만 적용해요. 나머지 임대차는요, 전부. 임대차가 볼펜 빌리는 거 임대차요, 아니요? 저거 소비대차인가? 하여튼 뭐 임대차일 수 있어요. 왜? 볼펜 끼고 다니다가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노공기 같은 거 빌리는 거 임대차 맞죠? 저기 어디야? 우리 복사기 같은 거 빌리고 사무용품 빌리는 이거 싹 다 임대차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는 대주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방의 기한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주는 대주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이해하셨어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복습들 열심히 하셨죠? 예. 복습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오늘 기간 할 차례죠? 기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332페이지 펴보세요. 기간과 소멸시효. 자, 이제부터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을 배울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물권 편에서 대충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민법 총칙에는 소멸시효. 그러니까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지만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권리의 소멸시효는 이제 권리가 소멸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건 이제 주로 이제 해당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민법 총칙에는 소멸시효가 이제 물권하고 채권에 관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 시효라고 하는 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사자가 어떤 합의가 없었어도 시간 경과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기간 계산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마 이 기간 계산법은 중개사나 이런 쪽에서는 안 배울 겁니다. 근데 이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계약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 가지 계약서 많이 봤는데 계약서의 기간 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해놓은 계약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민법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연속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의 연속을 기간이다. 그런데 이 기간의 길이는 좀 짧게 줄 수도 있고 길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시, 분, 초로 주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전개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큰 거, 작은 거 순으로 이렇게 나가죠. 여기는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시, 분, 초로 기간을 계산한다. 이걸 자연적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적 계산은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계산하는 게 시계 아닙니까? 그래서 시계 보고 계산한다 라고 해서 자연적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계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기둥의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시계는 24시간 시계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낮에만 태양이 떴거든. 그러니까 12시간 단위로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추측을 해서 24시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AM, PM 이런 얘기 하죠. 오전, 오후 이런 얘기 하지 참. 죄송합니다. 되지도 않는 외국말 써서. 자연적 계산은요. 시계 보고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시계 보고 즉시부터 계산합니다. 즉시부터. 그래서 오늘 10시 반부터 40분 그랬대요. 그럼 10시 반부터 40분이면 11시 10분이죠. 아직도 계산하는 거요? 반이 뭐야? 30분이지, 그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냥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즉시부터 계산합니다. 오후 10시부터 2시간 그러면요. 밤 12시죠. 밤 12시, 오후 12시부터 2시간 그러면, 그죠? 밤 12시. 밤 12시는 또 다음날 오전 0시가 되죠. 이 개념 자체를 예를 들어서 7월 27일 10시부터 2시, 오후 10시부터 2시간 그러면 밤 12시가 되는 거야. 만료점은. 근데 시작점은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하는 거고 원래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근데 객관식 문제 특성상 7월 27일 10시부터 2시간 그러면 7월 27일 24시가 될 수도 있지만 밤 12시가 될 수도 있지만 7월 28일 0시가 돼도 같은 타임이죠. 원래 개념은 다른 거지만 객관식 문제 특성상 그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건 같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안 가르쳐 줬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절대 제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일주월연이다 라고 하는 건 역법적 계산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역법적 할 때 이 역은 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력 보고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산점이다. 이건 달력을 보고 계산하는 것이고 기산점 따질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줬을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일이죠. 일은 몇 시간이 들어가야 하루가 되는 거죠? 그렇죠. 24시간이 들어가야 하루가 되는 거죠. 24시간 들어가야 하루가 되는데 저 24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력을 보고 계산한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러면 7월 27일 낮 2시부터 하루 그랬대요. 1일간. 그럼 만약에 시간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7월 27일 14시부터 7월 28일 14시가 되면 딱 24시간 채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달력을 보면 7월 27일, 7월 28일 두 개가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력을 보고 계산한다라고 하면 뭔가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럼 7월 28일 0시부터 시작해서 7월 28일 24시까지가 기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 계산 시 또는 초일이 0시부터 기산이 가능할 때, 그래서 0시부터 기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7월 27일 14시부터가 아니라 7월 28일 0시부터 하루간 그랬대요. 아니면 7월 27일 0시부터 하루간, 이렇게 기간 계산을 해당 일에 기산일에 처음부터 0시부터 기산할 수 있으면 그땐 하루 집어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0시부터 기산할 때 그 다음에 초일 산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령 계산 시, 연령 계산 시에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출생일을 산입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2000년 1월 1일 23시에 태어난 애가 있대요. 2000년 1월 1일 23시에 얘가 성년이 되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년. 그럼 1월 1일 산입을 하죠? 네, 그래. 그럼 얘가 만 19세가 되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 19세가. 2019년 1월 1일 03년 2019년 1월 1일 0시. 예.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 이거 뭐 괜히 머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탁 해서 열 채우고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 10개밖에 없어서 19을 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린다고. 무조건 뭐야, 이거 1월 1일 24시 몇 시 이거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뭐지, 1월 1일 출생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야. 1월 1일 0시.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 더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19. 이거는 더 할 수 있죠. 네. 두려운 분 있어요? 2019년 1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가끔 또 이렇게 되는 인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같은 날이 언제요? 12월. 18년 12월 31일 24시 14시. 근데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줘야 되죠? 이거는 미성년이 만료하는 날이고 이거는 성년이 시작되는 날인데 시험 목적상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건 제가 봤을 때 교수가 이거 뭔가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웅치생 입장에서는 저거 골라내야 된다고. 그렇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근데 시험 문제 후진 것도 우리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냥 따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1997년 7월 28일 08시 30분에 태어난 애가 있대요. 얘 언제 성년이 돼요? 그렇지, 7월 28일 0시부터 시작이 되죠. 네, 00시 좋은데 그냥 0시 하세요. 복잡해져. 이거 19 더하기가 만만치 않네. 걱정할 거 없어. 우리 계산기 갖고 들어간다고, 시험장에. 그렇죠. 우리 쌀집 계산기 회계 원리 시험 계산하려고 갖고 들어가죠. 근데 그게 회계 원리뿐만 아니라 시설 계산에도 계산할 게 있어요. 축마력, 축동력 이런 거 계산할 때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거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시험장 들어갔는데 계산기 항상 전 2개 가지고 들어가요. 갔는데 거기 이제 같이
저한테 배우신 수강생 한 분이 계산기 없다고, 계산기 안 갖고 왔다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넌 필요 없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서 계산기 빌려줬는데 옆에는 동영상 수강생이라고 저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반 울고 있어요. 그 좋죠? 네. 계산기 없이 했는데 그날 회계 원리가 단위가 다 작은 단위, 계산 단위가 작은 단위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설개론 단위가 뭐 36,000 뭐 얼마 뭐 해서 뭐 RPM으로 돌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건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비슷하게 숫자 가지고 비슷하게 맞췄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시험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기산일 따지는 거예요. 기산일. 그러면 기간의 말일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기간의 말일은 일주 월연으로 시분초로 할 때는 해당 시분초가 만료됨으로써 기간은 만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료일.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월 28일 14시부터 5시간 그랬다는 거예요. 7월 28일 14시부터 5시간. 그러면 7월 14시부터 5시간이면 19시죠? 그럼 뭔지 만약에 7월 28일 밤 11시부터 4시간 그랬대요. 29일 03시죠 뭐. 그렇죠? 그냥 시계 보고 시계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그러니까 따지면 되는 거야. 달력 봐 안 봐? 안 보는 거죠. 그냥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자, 기간의 말일 따질 때요. 기간의 단위가 혹시 일, 주, 월, 연으로 주어졌을 때 제일 작은 단위가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은 만료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당 기간에 말일이 종료한다. 그럼 말일이 종료하는 건 몇일 얘기하는 거야? 24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몇 시가 되면? 24시가 되면 기간은 만료한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7월 11일 08시부터 4일간 이렇게 하면 좋답니다. 7월 11일 08시부터 4일간이에요. 그럼 기산일이 며칠이죠? 7월 12일이 되는 거죠. 7월 12일이야. 여기서 웬만하면 손가락 이거 하지 마시고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아니 필기구 놓쳐갖고 다시 줍네 어쩌네 책상 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 그럼 12일부터 시작해서 13 14 15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그럼 여기네 여기 7월 15일 말일이 종료해야 되니까 24시가 되면 기간은 만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볼펜 놓고 하다가 그거 굴러 떨어지죠. 그럼 또 주워야 되는데 저기까지 굴러갔죠. 그럼 또 손들어서 감독관님 주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집중력 분산되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7월 15일 몇 시요? 24시가 되면 기간은 만료한다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기간의 단위가 주, 월, 연으로만 주어졌을 때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기간의 단위가 이번에 뭐만 줬다고요? 주, 월, 연으로만 기간의 단위가 주어졌을 때 이때는 계산 방법이 이거하고 똑같긴 한데 해당 주, 월, 연에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한 달간 그럼 1월 31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월 15일부터 한 달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5일 15시부터 한 달간 1월 며칠? 15일 15시부터 한 달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돼? 기산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산일은 1월 16일 0시잖아. 0시. 그럼 만료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한 달은 30일이죠.
30 쉬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애매한 걸 우리 정리하기 위해서 계산 방법을 줬어요. 정해놨어요. 민법에. 그래서 최종월에 최종월 먼저 따지는 거야. 최종월에서 기산일의 전일로서 기간은 만료한다. 그럼 기산일의 전일이 1월 16일이니까 최종월이면 한 달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2월 15일 24시가 되면 기간은 만료한다. 아시겠죠? 맨날 한 달만 갖고 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번엔 3개월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3개월. 그러면 몇 월 달이 좋아요? 우리 10월이죠. 10월? 11월인가 지금? 그러면 11월 오늘 며칠이요? 22일. 그렇죠? 10시 40분부터 몇 개월? 5개월. 5월간 그랬다고. 여기부터 5개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기산일을 따져야 되죠. 기산일 11월 23일이죠. 23일. 그래 놓고 최종 월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최종월. 최종월이면 여기서 지금 몇 개 넘어가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12, 13, 14 그럼 큰일 나는 거고 1, 2, 3, 4까지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넘어갔죠. 그래요. 그러면 4월 기산일에 전일로서 기간은 만료하니까 4월 며칠? 22일 24시가 되면 기간은 만료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월이니까 전엔 주부터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월부터 얘기한 거고, 그럼 주 단위로 봤을 때요. 주 단위. 자, 다음 주부터 1주간 그래봐요. 다음 주부터 1주간, 또 다음 주부터 2주간. 그럼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토요일.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이러면 끝내면 되는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2일로 만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월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한 주 따지면요. 다음 주부터 오늘이 무슨 요일이 됐든 관계없이 다음 주부터 1주간, 그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2일로서 만료하니까 토요일이면 일요일 나오고 그 다음에 며칠이죠? 월요일 24시가 되면 기간 만료하는 거죠. 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주간 그랬대요. 그럼 2주면 여기 하나, 둘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기산일에 전일로서 기간은 만료해야 되죠. 최종 주, 월, 연을 따져야 되니까 최종 주에서 기산일의 전일, 무슨 요일? 화요일 몇 시요? 24시가 되면 기간은 만료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요거 계산법. 이제 주는 잘 안 나와. 그 대신 월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월 가지고 좀 따지면 되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기간의 단위가 주, 월, 연이 아니라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의 단위가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2월달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때는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을 때, 말일이 없을 때, 최종 월에 말일이 없다는 거야. 아, 이 방법을 우리가 아니까, 자, 10월 31일? 아니, 12월로 할 거야. 31일 있잖아, 10월 참. 그쵸? 그러니까 어째? 10월 31일부터 4월간이라고 했다고. 10월 31일부터 4월간.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파도 치면 되지. 하나, 둘, 셋, 4개 파도 쳤죠? 그러면 11, 12, 1, 2 했네요. 기산일에 전일 따지니까 2월 30일, 24시. 아주 만족스럽게 딱 쓰고 보면은 거기에 답안이 있어, 없어요? 없죠? 예. 분명히 계산법이 맞는데. 그런데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을 때는 해당 월의 말일로서 기간은 만료한다. 그러면 2월 달에 말일은 언제입니까? 28일 아니면 4년마다 한 번씩 29일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28일일 테고, 그죠? 예, 그러면 해당 월의 말일로서 기간은 만료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요. 기간의 단위는 자연적 계산하고 역법적 계산, 시분초로 주면 자연적 계산, 시계 보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주월연으로 주게 되면 역법적 계산 뭐 보고 계산한다고요? 달력 보고 계산하면 된다. 달력 보고 계산할 때 기산일을 어떻게 따질 거냐라고 하는데 시계 보고 계산할 때 즉시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달력 보고 계산할 때는 최소 단위가 하루다 보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초일을 산입해야 되는 예외도 있는데 초일을 0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면 24시간 집어넣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령 계산시는 무조건 출생일을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면 이거예요. 이거 연령 계산. 요거 할 때는 연령 계산할 때 이제 얘가 성년이 되는 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환갑되는 날은 따지지도 않아. 시험에서도 나이 먹은 건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몇 살? 성년이 되는 거. 미성년이 성년이 되는 날이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죠? 그죠? 독립하는 날입니까? 돈 더 많이 쓰는 날입니까? 돈 더 많이 쓰는 날이야. 음식들이 술 먹는 날이 됐죠? 아유, 그냥 아주 골치 아픈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따지는 거요. 간단합니다. 출생일 0시로 그냥 무조건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식에다가 몇 더하면 되는 거요? 19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우리 문제 나왔는데 실제 국내 민법 선생 중에서 틀린 선생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시겠죠? 예, 진짜 틀린 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요령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그런지 자꾸만 따지면 아까 설명했죠? 왜 그런지는 따지면 틀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만약에 7월 5일생이요. 성년 되는 날 언제요? 7월 5일 0시. 아시겠죠? 7월 5일 0시. 그리고 연식에다가 19 더하는데 전혀 지장될 게 없는 게 우리 계산기 가져가죠? 예, 이거 여기다가 어떻게 19을 더하냐고 우리가 암산으로. 저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예.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거는 기간의 만료일 따지자고. 기간의 만료일. 만료일은 일주월연으로 줬을 때 해당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은 만료한다죠. 그래서 이제 계산법이 이렇게 줬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줬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주, 월, 연으로 줬을 때 발생하는 문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주, 월, 연으로 줬을 때 해당 주, 월, 연에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다음 주 한 주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처음부터 계산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다음 달로부터 2달간 그러면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달이니까 1월 31일 24시가 되면 기간 만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중간부터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1월 15일 15시부터 줬으니까 16일이 계산일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산일에 전일로서 기간은 만료한다. 뭐 3개월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간의 단위를 월 또는 연으로 줬을 때는 몇 월 달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 그랬어요. 2월 달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2월 달. 그래서 요거밖에 낼 게 없고요. 이제 이거는 기간을 앞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해 나갈 때 이때 문제고, 기간을 역으로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기간의 역산이 여러분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와.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 기간 따지는 문제도 몇 개 이제 지문 주고 다음 중 기간의 순서가 맞는 것은 그래갖고 뭐 3개 정도 줍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니은, 니은, 기역, 디귿 이래갖고 기간의 만료일 순서 따지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산 문제가 나오죠. 역산 문제는 여러분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의 역산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다른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만 나옵니다. 기간의 역산 문제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례를 그렇게 주는 거야. 아니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당 관리규약이나 정관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정한 것이 없다. 그럼 우리 사원총회 소집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한 소집 통지를 발해야 되죠. 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소집 예정일이 7월 19일이에요. 7월 19일 날 17시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한다. 7월 19일은 하루가 될 수가 없죠. 이게 19시간밖에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산일은, 역으로 할 때도 기산일은 요날 산입 못하니까 며칠이 되는 거야? 7월 1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7일 전이면. 10일 전이면 몇 개 쳐야 돼? 10개 치면 되는 거죠. 10개.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신력으로 18, 17, 16 헷갈렸다 14 나가는 순간 날짜 하나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좋긴 한데 7일 전이면 여기서 무조건 뭐 빼면 되는 거죠? 8 빼면 되는 거야. 8. 시험엔 8만 나와요. 왜? 우리 민법에 입주자 대표 회의 소집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사원청에 소집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늘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원청의 소집 통지가 일주간 전에 통지를 발해야 되는 거 아느냐 이것까지 겸해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8을 빼면 되죠. 이거 8 빠져 안 빠져? 빠지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7월 11일. 그래요. 24시 그냥 7월 11일까지면 아무 얘기 없으면 24시까지죠. 이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죠? 발송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혹시 5일이라고 줬대. 그럼 얼마 빼면 돼요? 6 빼면 되죠? 무조건 8 빼면 안 돼. 7일 전이라고 주니까 8 빼는 거고 전이니까 주어진 날짜에서. 아시겠죠? 근데 또 성격 안 좋은 사람 8 안 빠지게 준다고. 7월, 8월 3일날 소집하려고 그러는데 8월 3일날 8월 3일날 소집하려고 그런다. 8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죠. 정신력으로 그려요. 그죠? 예. 그럼 8 안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7월 달은 며칠까지 있어? 31일. 여기 더해. 그래서 8 빼. 더하면 얼마요? 또 이것까지 더하면 안 되고 34에서 8 빼면 26일이죠. 더해갖고 전날짜를 더해서 8을 빼주면 된다고. 전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8월 3일 17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하려고 한다. 그럼 전일이면 1, 2, 그 다음에 3, 4 계속 안 나오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2, 1 여기는 31일 30 거봐 29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다니까 29, 28, 27 요 날이잖아. 26일 날 보내면 되죠? 예, 26일 날. 그래서 8 빼면 34에서 얼마야? 8월 26일 날까지 발송하면 되는 거죠? 자, 7월 26일. 거봐 틀렸잖아요. 7월 26일까지 보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요거 이제 만만치 않다고요. 괜히 간단한 숫자 계산이 오히려 좀 혼란스럽게 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8 안 빠지게 준 적은 없어요. 거의 다 이제 8 빠지게 이렇게 주는데 또 어떨지 모르죠. 뭐 이런 계산도요.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이렇게 전월이 며칠까지인 날을 더해서 거기서 8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양념이고 웜이고 좀 더 어려운 건 법령에 공포일을 줍니다. 공포일을 주고 그 법령의 효력 발생일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제일 어려워요. 아니면 법령에 효력 발생일을 주고 공포일이 언제냐? 요걸 따지는 걸 문제를 낸다고. 법령에 공포일과 효력 발생일 아니면 효력 발생일을 주고 공포일을 찾아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월 30일에 공포된 어떤 법령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붙이게는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걸 7월 30일로 할까요? 7월 30일에 공포된 어떤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의 효력 발생일 무조건 주면 기산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공포일이 7월 31일이죠. 그죠? 그럼 기산일은요? 공포일이 7월 30일. 그럼 기산일은 7월 31일 0시부터죠? 네, 그래요. 그러면 만료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료일. 해당 주 원년에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만료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7월
30일이지. 30일 24시. 그 다음에 6월이라 그랬으니까 화살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8, 9, 10, 11, 12,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월 31일 몇 시요? 24시가 기간의 만료일이잖아. 그럼 효력 발생일은 1월 3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조금 쉬운데 혹시 효력 발생일을 먼저 주고 역산해서 기산일 찾으라고. 벌써 하기 싫어졌죠? 아이씨, 그만 좀 하지. 자꾸만 하고 있어, 그죠? 예. 근데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피한다고 해서 닥치지 않으면 그냥 피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방법을 만들어 드리죠.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공, 만, 발, 기. 이건 역산이냐. 효력 발생일을 먼저 주고 나면 역산하는 문제를 주는 거고, 공포일을 먼저 주면은 효력 발생일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일을 먼저 줬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공포일과 만료일은 날짜가 같은 날이고 효력 발생일과 기산일도 날짜가 같은 날이에요. 날짜가.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7월 30일 날 공포됐대죠? 7월 30일 날. 그럼 만료일은 무조건 30일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7월 달이고 6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월만 더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1월이고. 그럼 효력 발생일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면 어떻게? 1월 30일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공만 발기 해보세요. 그래요. 그냥 공만 보면 벌떡 일어나는 애들이 있대요. 축구하러 나가려고. 그죠? 그래서 공만 발기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갖고 역산 문제를 하나 줘볼 테니까 역산 문제가 나오면 공만 발기, 또 공만 발기 이렇게 쓰지 말고 역으로 디귿자로, 발기는 역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효력 발생일을 며칠로 줄까요? 효력 발생일을 4월로 줄까? 4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어떤 법이 있대요. 근데 이 법의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다. 그럼 기산일하고 효력 발생일은 같은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산일은 20일이죠? 20일이고 3월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빼면 돼? 3 빼면 되지. 그럼 얼마? 1월. 그러면 공포일은 기산일의 전일 아니냐고. 1월 19일 날 공포가 됐다죠? 이해되셨어요? 자, 공만 발기 이거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집에 가면 이거 몇 개 나올 거예요. 자, 기간 계산 몇 개 체크하고 쉬겠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본법, 재산상 처분,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 규정에 의한다. 되셨죠? 그래서 기간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 2번을 좀 줄칠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 사실로서 기간은 이른바 사건에 속한다. 사건에 속한다는 의미가 뭐냐? 사람의 의식작용으로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건은요. 시간의 흐름을 사람의 의식작용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는 자, 임의 규정이다.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임의 규정이다. 뒷부분에. 그리고 2번을 줄칠게요. 기간 계산에 관하여 법령이나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달리 정한 바가 없을 때 민법 규정에 의한다. 달리 정하는 건 법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법령으로 정한 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무조건 초유를 산입하는 게 이제 연령은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역법에서 제가 봤어요. 병역법에 우리 병사들 복무기간을 따질 때 병사들 입대일을 초일로 합니다. 몇 시에 입대했든 관계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행형법이라고 있어요. 교도소 행정법. 여기에 보니까 그 징역기간을 따질 때, 구속기간을 따질 때 처음 구속된 날 있죠?
밤 10시에 잡혔던 뭐 새벽에 잡혔던 관계없이 그날은 무조건 초일로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잡히려면 몇 시에 잡히는 게 좋아요? 안 잡히는 게 좋지 뭘. 그죠? 제일 좋은 건 도망가는 거죠. 근데 잡히려면 최대한 밤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치사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의 계산 방법이에요. 다음 페이지죠. 332페이지. 단기간 계산에 적용한다. 그래서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부터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역법적 계산, 장기간 계산에 적용하는데 기간의 기산점이 초일 불산입이죠. 기간의 단위가 일주, 월, 연으로 주어진 경우에 줄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설명 다 한 거야. 몇 개만 줄치시면 돼. 계산 방법이에요. 여기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로 기간을 0시부터 계산할 수 있을 때 초일 산입하는 거고, 연령 계산치 출생일 산입하는 거겠죠. 네, 이런 거고, 기간의 만료점이요.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한다. 그 다음에 기간을 주, 월, 연으로만 정했을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만 보고 계산을 하는데, 니은에 주, 월,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서 기간은 만료하는 것이고,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이건 2월달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는 해당 월의 말일을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그 줄칠게요. 그거는요. 4번하고 5번을 한번 줄칠게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이 길로 기간은 만료한다. 공휴일이나 국경일, 일요일을 포함하고 임시 공휴일, 투표일 같은 거 있잖아요. 임시 공휴일도 포함이 되는데 이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므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기간의 말일로 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지문이 시험에 한번 나온 게 몇 년 전에 총선이 있을 때, 2년 전 말고 한참 전에 6년인가 한참 그때 총선이 있을 때 한번, 총선하고 지방선거 있을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또 우리 선거 2개가 있죠. 큰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임시 공휴일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라고 했어요. 초일은 무조건 기산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의 계산입니다. 거기 판례가 두 번째 있는 판례 있죠? 판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은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데 실제 생년월일 여러분 다 줄어 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공직생활 조금 해봤는데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일이 제일 복잡한 일이죠. 통계 많이 내야 되고 숫자 많이 다루는 일,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주는데, 주민등록 총렬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실제 자기 생년월일하고 아니면 뭐 연식이 잘못된 거 이렇게 조사했는데 58년 이후, 55년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58년하고 55년도생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생년이 연식이 잘못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58년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거의 다 연식은 맞아. 근데 생일이 이제 우리는 음력생일 있잖아요. 음력생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력생일은 엄마도 헷갈렸나 봐. 그래서 신고도 잘못하고, 옛날에는 또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매겼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안 매기려고 신고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으로 해갖고 신고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는. 그런데 이제 연식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옛날엔 아마 출생하면 100일 전에 죽는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출생신고 안 하고 있다가 100일 지나다 보면 또 까먹죠. 애기 재롱이 또 까먹어갖고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제 친구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제 친구 하나가 중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요. 출생신고 안 돼 있어갖고 우리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가서 출생신고하고 이렇게 호적등본 띄워갖고 오라고, 주민등록등본하고. 근데 출생신고 해갖고 왔는데 한 달 전에 태어난 걸로 했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하고 10년 이상 차이 나는 친구가 있죠. 나이 차이가 10년 넘게 차이 난.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그 아버지 불러다가, 아버지 모셔다가 이거 출생신고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근데 돈 내랜데, 벌금 내랜데. 그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주셨던 거 제가 드릴 테니까 출처신고 제대로 하시라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좀 그런 거 있는데 요즘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일본에 있는 판례 요즘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53세는 이거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여성 공무원들 있죠. 옛날에는 남성 공무원은 하위직은 55세였고 여성 공무원은 53세였었어요. 정년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자 여자의 정년 기간이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년이라 하면 뭐 그걸 뭐 70세라고 하더라도 7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7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뭐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라고 하는데 65세까지 다들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체력적으로 딸려서 65세까지 근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65세까지 정년을 늘려놓으면 젊은 애들도 취업 자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머리가 아프긴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간의 역산입니다. 기간의 역산은 뭐 여기 있는 거 뭐죠? 뭐만 알면 8 빼기 그 다음에 공만 발기 아시겠죠? 자, 제 손 보세요. 뭘 빼라고요? 8 빼야 되죠? 이렇게 8을 빼고 공만 발기 이렇게 가야 되죠? 다시 8 빼고 공만 발기 8 빼고 공만 발기 해보세요. 네. 점잖은 거 아는데 손으로 해봐요. 8 빼며 공만 발기 8 빼고 공만 발기 8 빼고 공만 발기 해보세요. 8 이렇게 잠깐 8 빼고 공만 발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해야 되잖아. 8 빼고 공만 발기 예, 이렇게 해서 8 빼고 공만 발기 이렇게 해서 골라내 볼게요. 이게 나오면 별거 아닌 거야. 실제 나오면은 골라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죠. 그래서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이거 기산일 언제야? 6월 2일이죠. 4일간 그랬네. 그럼 이부터 2, 3, 4, 5 6월 5일 며칠? 24시. 그렇죠? 옆에다 쓰는 거야. 6월 5일 24시 해놓고. 그 다음에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한 달이라 그랬죠? 그럼 기산일 언제입니까? 5월 5일이죠? 그러면 만료일은 무조건 4일이지. 그리고 한 달이라 했으니까 6월이죠? 그럼 6월 4일 24시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020년 6월 10일 오전 0시 정각부터 일주일 전이라고 했죠? 그럼 역산해야 되잖아. 얼마 빼면 돼? 8 빼면 되죠? 그럼 6월 2일 24시. 그럼 빠른 순서는 디귿, 니은, 기역인가요? 니은, 기역. 그렇죠? 디귿, 니은, 기역 이 순서대로 나오죠? 여기 지금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제 요거 이해했으면 다 한 거야. 다 했고 이제 공만 발기만 이제 어렵게 나오면 공만 발기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앞에 줄쳐준 거 2개 있죠? 예.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이 길로 만료하는데 다만 이것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 또는 거래 관행에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도 그때를 말일로 정할 수 있어요. 고래관념에 따라서. 아시겠죠? 하지만 초일은 무조건 공휴일 또는 뭐 일요일에 해당해도 초일은 무조건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에 그 세무사 시험으로 제가 아는데요. 네, 맞아요. 1월 6일 0시부터 시작해서 1월 6일 공한시부터 시작해서 1시 시작해서 5개월 5월간 빌린 돈이 있다는 거야. 예, 이 빌린 돈의 변제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5월 동안 빌렸대요. 변제일이 언제냐라고 해놓고 이제 그리고 6월달 달력을 준 거야. 그럼 5개월간이면 6월달이겠죠?
2월달 달력을 이렇게 줘서 여기서 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주더라고요. 토 이렇게 주고 여기서부터 해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됐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8, 9, 10, 11 이렇게 줬더라고. 일을 뺐어? 이런. 그래서 저분이 이랬구나. 이거 빠졌다는 얘기죠? 세무사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1, 여기 뭐 2지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래서 문제를 줬다고. 그러면 변제일이 언제냐 이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변제일이 언제냐? 6월 달력이야. 그러면 1월 6일 0시에 빌렸대죠. 그러면 5개월간 빌렸대잖아. 그럼 기산일은 언제야? 1월 7일부터 기산해서 그럼 만료일이 6월 6일이죠. 그럼 6월 6일이면 며칠 24시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만료일이 이날이요? 그러니까 언제 갚냐고? 6월 7일 날 갚아야 되죠. 6월 7일 날. 근데 그때는 내가 이게 달력을 잘못 그렸는데 6월 6일이 금요일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들어있으면 이날 갚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갚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공휴일이잖아. 만약에 여기가 6일이 들어가 있었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7일이 되겠죠. 여기가 8일이 되고 여기가 9일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6월 9일 24시까지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엔 또 5월 5일에 나온 적이 있어요. 5월 5일 노는 날이야, 안 노는 날이야? 어린이날로 해갖고 한번 집어넣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5월 5일. 근데 난 5월 5일이 공휴일이다라고 하는 건 꽤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아마 꽤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335페이지 소멸시효부터 볼게요.